안녕하십니까. 영양사 시험 대비 문제 5점 정리를 담당하게 된 홍정훈이라고 합니다. 영양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두 11과목, 지금 이제 여기 이 책의 구성은 11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영양사 그 과목들이 크게 지금 이제 영양학 60문제, 그 다음에 식사요법 40문제, 그 다음에 식품함 및 조리 원리 50문제, 단체 급식 50문제, 이렇게 돼 있고, 요 영양학하고 식사요법, 식품함 및 조리 원리, 단체 급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 그러니까 40점이 꽈락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점수가 40점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계법규, 영양교육,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목이 보시다시피 영양학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식품함의 조리 원리, 단체 급식 관리, 요렇게 되어 있고, 분량도 이제 이 세 과목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갈 영양학 파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던, 물론 기출문제가 이제 영양사 같은 경우 오픈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건 문제들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듀피디에도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2002년도부터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제 기출 보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빈도가 많은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맨 처음에는 영양의 개요가 나와 있죠. 일단 영양소는 잘 아시다시피, 열량 영양소와 열량 구성 조절 영양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열량 영양소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흔히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3대 영양소를 열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체조직을 구성하는 것들,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단백질, 지방, 무기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라던가 근육 부분들, 그 이외의 효소라던가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보통 그 구성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 그 다음에 뼈 부분이나 뼈에 있는 칼슘, 인 같은 무기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절 영양소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또는 어떤 그 식품 안에 있는 큰 구성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 효소라던가 또는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촉매 작용을 한다던가 해서 우리 몸의 생리 활성에 관련된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물질들을 보통 조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제 영양 권장량, 한국인 영양 권장량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 영양 권장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영양소에 대한 단위랑 값을 딱 제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먹는 것에 급급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시대에서는 반드시 고기까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 그대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오히려 비만이 증가해서, 문제인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영양 권장량 대신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 예, 오히려 이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이제 하한선을 긋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다수의 건강한 한국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만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을 섭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비만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으면 잘 못 먹으니까 아이들이 뚱뚱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채소 과일 대신에 싼 라면이라던가 또는 빵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 소득 수준이 좋은 아이들보다도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비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먹자 이렇게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만하지 않고 또는 너무 마르지 않은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섭취 기준을 하는 것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평균 필요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에너지 섭취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충분 섭취량. 네. 지금 이게 충분 섭취량이 2008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에 대한 그 설명을 쭉 적어 놓고, 이제 이거를 보기에 쭉 놔두고 난 다음에 설명에 이제 적합한 것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대상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 예.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보통 평균 필요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하는 것을 보통 권장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평균 필요량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하는 값이고, 권장 섭취량은 97.5%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과량 섭취 시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량 섭취시,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량 섭취 시에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처럼 과잉증이 있는 경우, 예. 과잉증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량 섭취 시 영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한 값이 바로 이 상한 섭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섭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가 축적이 됐을 때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에 대한 권장 섭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에 대비한 에너지 필요 추정량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중앙값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어려워서 권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 권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집단 97.5%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었는데, 이러한 97.5%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고, 이것이 2008년도에 기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양 섭취 기준의 활용이라고 그래서 식사 평가, 계획, 식사 구성안, 그 다음에 식사 모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식사 구성안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에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식사요법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식사 구성안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이 하루에 먹는 1회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의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3번의 밥의 분량 중에서 1인 1회 분량들을 딱 정해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번에 먹는 그런 분량들을 보통 식사 구성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쌀은 90g 이런 식으로 쭉 1인 1회 분량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식사요법의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는 식사요법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거기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 보면은 식사 구성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은, 병원에 있지 않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1회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1인 1회 분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 식사 구성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모형이라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게 나와 있죠. 예, 보면 자전거 바퀴가 앞쪽에 작은 바퀴는 물컵이 돼 있고요. 뒤쪽에 큰 바퀴가 이제 지금 6개 식품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곡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그 다음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유지, 당류, 이렇게 6개로 지금 이제 뒤쪽 바퀴를 6개로 나누어서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예,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이제 물론, 그림 중에서 그 곡류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나온 거 식품 구성 자전거이고요. 그 다음 식사 구성안에도 뭐 또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구성 탑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탑이 아래층 1층부터 해서 이제 쭉 6층까지 만들어서 아래층이 이제 주식인 곡류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식품 구성 탑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1인 1회 분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식사요법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기출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식사요법 할 때 이렇게 식단 작성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번에 먹는 분량은 밥 한 공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찌개를 4사람이 나눠 먹는다. 이런 경우에도 찌개의 분량을 4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 1회만 먹는 분량이라는 것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림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고, 쌀은 90g, 밥은 210g, 그러니까 한 끼에 한 사람이 먹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것이 나이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 패턴들이 그 옆에 지금 이제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 3세에서 5세 유아라던가 또는 뭐 6세에서 11세, 12세에서 18세, 그 다음에 또 65세부터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중장년층이라던가 성인층, 각각 지금 연령에 따라서 식품군에 따라 섭취에 대한 양이 틀리죠. 그래서 그 양을 따로 지금 정해놓은 것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맞추어서 킬로칼로리, 다시 말하면 에너지 섭취량에 맞추고 연령에 맞추어서 1인 1회 분량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3세에서 5세 유아 같은 경우에는 곡류를 2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2회 분량을 먹어야 된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1인 1회 분량이 쌀이 90g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에 같은 180g이죠. 180g을 3끼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3세에서 5세 유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먹는 분량은 180g을 3번으로 나눈 60g의 쌀을 3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요 지금 뭐 곡류는 2,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하루 동안에 먹는 양이고, 그 양을 이제 3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